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이 주식시장은 용감한 사람으로부터 참을성이 많은 사람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설계됐다. 바로 이제 은퇴를 앞둔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우리는요, 결단력이 좋고요, 빠른 대응을 하고 또 승부를 걸 때 확실하게 베팅을 하는 사람이 주식에서 돈을 딴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60년 넘게 주식시장에 있었던 투자의 규제의 생각은 다른 거죠. 결국은 참을성이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시황을 보면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년이 용감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줬다면 최근 증시가 많이 바뀐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많은 투자자. 이번 주말 곰곰이 생각해볼 덕목인 것 같습니다. 5월 22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손은경님, 주식도 코인도 모르는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목돈연구소 열심히 듣고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앞서 방금 참을성 이야기했잖아요. 손은경님, 저희와 좀 오래오래 꾸준히 함께 하시면은 어느 순간 탁 올라와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1510번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저만 빼고 다 했던 주식 투자, 이제 저도 소액으로 하려고 해볼까 했는데 하늘의 뜻으로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게 하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큰 방향성 또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려는 또 그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1510번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주식이나 코인이다 먼저 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결국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이긴다, 좋은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잠시 후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이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코너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아이돈 케어 시간 있죠. 종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 되는 습관,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열심히 지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반도체가 집중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 반도체 주식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마음 아파하고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괜찮은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네.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매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잔고도 많이 쌓였어요. 대차 잔고도. 그렇죠. 네. 대차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황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특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IT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좀 수요가 줄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비대면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가전기기들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좀 영향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벌써 510조 관련된 투자 얘기도 나왔고, 네. 인텔 같은 기업도 이제 파운드리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전 세계가 다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증설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앞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뭐 이제 5G를 넘어서 뭐 이제 6G로 넘어가더라도 네. 뭐 이제 소형 위성이라든지 이런 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할 것이며 네. 또 이제 우리 뭐 전기차라든지 만물 인터넷 아, 지금 뭐 아직 10%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되게 뭐 자동화 시스템들도 많이 발생이 될 텐데 네. 그럼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사실 부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제 중장기적으로 네. 본다라면은 뭐 저는 뭐 그쪽 섹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라인들만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기술적 분석을 좀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바닥 라인 잡으셔가지고 조금씩 물량을 이제 모아가신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해야죠. 또 두려움과 맞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과 면장을 한다. 이제 지난주에서 반도체를 오늘 또 해볼 텐데 네. 좋았다는 부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반도체 공정 한번 뭐라고 그러죠? 복습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네네네. 뭐 가볍게 일단은 좀 전체적인 사이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큰 공정으로 봤을 때는 5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공정 부분에서 이제 8개로 또 나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8가지를 그냥 반도체 공정으로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크게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웨이퍼를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가공 부분이 이제 좀 많았죠. 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또 드렸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고요. 메모리 그렇죠. 반도체. 네, 우리가 이제 뭐 기업들 오늘 좀 많이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하고 패키징 하는 부분들 그것도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건 안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웨이퍼 가공까지가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검사랑 패키징 쪽이 후공정. 후. 네. 전후 할 때 네. 후 공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공정 쪽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공정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커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후공정 쪽도 좋아지는 흐름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일단 빅사이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 실리콘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원형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동그란 판 있다. 우리가 이제 피자 판 만들듯이 네. 그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이제 모래를 바탕으로 이제 그때 저번 주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네. 또 얘기를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인곳이라는 거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 좀 보이실 텐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원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아래가 훨씬 더 몸통이 좀 길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개념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통에서 원통- 위로 쭉 긴 네, 거죠. 쭉 네, 길게 네. 돼 있고 이제 위에가 약간 연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필처럼. 좋네요. 예. 네, 연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이제 슬라이스를 또 하고 가공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좀 제조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곳을 만들고 인곳을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를 이제 나눠 놓고 그다음에 연마를 해서 네. 이제 기본 판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설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우리가 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 거지인데 설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설계판은 굉장히 큰 판에다가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축소를 해서 이제 어떻게 올릴지까지 고민하는 단계가 이제 이 회로 설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식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관광객도 발라야 되고 네. 그다음에 포토 공정도 해야 되고 뭐 식각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라인들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산화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판을요. 네, 웨이퍼를요. 그렇죠. 네, 산화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실리콘 표면 쪽에다가 산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얇은 막이 생깁니다. 얇은 막이 생기면서
통해서 이제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거를 좀 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차단을 한다라고 좋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화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토 레지스트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는 감광액을 바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포토 공정, 즉 노광 공정인데 이게 이제 좀 화면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또 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광액을 발라주고 렌즈랑 이제 마스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스크. 네. 포토 마스크를 해서 이제 빛을 쏴주게 된다면은 이제 밑에 웨이퍼 판에 이제 그런 모양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펜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거 얼마나 정교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설계를 거기다 이제 회로를 올린다. 그렇죠. 네, 노광 작업이.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일단 노광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인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으로 해서 이제 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각 과정을 좀 통하는데 뭐 저번에 이제 액체를 활용하는 거랑 가스를 활용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스 형식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이제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점점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렴막층이랑 또 금속막층으로 나눠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로를 다 설계를 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방막 중축을 한 다음에 이제 이온을 연결을 해서 반도체로 작업을 하게끔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눌러준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 과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회로를 올리는 거죠. 네. 회로를 다시 올리고 또 다른 이런 반복 작업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다 진행되고 나서는 이제 반도체가 일단 전도를 이제 또 띄어야 되니까 네. 이온을 주입을 해준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온까지 다 접근이 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마무리 작업을 좀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렇게 근데 그 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위에 올려가지고 또 노광하고 식각하고 또 그거 한번 쫙 또 눌렀다가 네. 또 올리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도체니까 전기가 반은 통하고 반은 안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이온 주입해가지고 이제 완료를 해가지고 이제 띵 나왔습니다. 끝난 그렇죠. 겁니까? 아니죠. 이제 나왔으면은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부터가 이제 후공정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EDS라는 거랑 프로브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네. EDS 이 테스트는 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1000개 중에서 만약에 950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율이 95%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수율 좋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 반도체 뭐 수율 못 따라온다 할 때 그게 이제 검사 과정에서 판명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수율이 1%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네. 큰 그렇겠죠. 네.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검사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율을 높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음. 부분에서도 사실 더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은 이제 더 잘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 대한 이제 개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세한 차이 하나가 정말 나중에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1% 차이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매년마다 퍼져 나간다고 했을 땐 사실 누적으로 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루고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모든 업체들이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검사를 하는 네.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수율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검사 단계는 좀 가볍게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사는 근데 네. 좀 큰 기술은 필요한가요? 이거 검사하는 것도? 근데 이게 업체마다 네. 나름의 네? 노하우가 있다라고 아,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반도체 거기에서 이제 하는 연구원은 아니기는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뭐 영상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좀 들어보면은 이것도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감광액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재 뭐가 부족하다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약에 1%라도 좋아지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단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가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검사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끝. 포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패키징. 포장. 네, 그게 바로 패키징. 네. 패키징. 네, 패키징 작업인데 패키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본다거나 네. 반도체 칩을 사게 됐을 때 네. 이렇게 뭔가 빛나는 거 금속 기판으로 이제 딱 가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잘 포장을 한 거를 네. 그냥 패키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특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이하게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음식 포장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네. 박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판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네. 그런 반도체처럼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후공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반도체 이 공정 중에서는 이제 웨이퍼 공정 쪽이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고 이 네. 부분만 이해를 사실 해주시게 된다라면은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네. 이해하시는데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막 처음 하고 그랬을 때 네.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막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난 이 종목이 그냥 왠지 모르게 네. 땡기는 그런 뭐 그렇죠. 재무제표 이런 거 없이 할 때 그때 골랐던 게 회사가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업체를 제가 그래서 꽤 오래 그 메인스트림에서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패키징은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랬던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요. 네, 갑자기 전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 공정이 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데 요즘에 뭐 TSMC 파운드리 이거는 이 중에 뭐예요? 라든가 그렇죠. 탭리스라는 우리도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젊은 스타트업들이 팸리스로 가야 된다. 이건 뭔 말이야? 이런 용어도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반도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세 가지를 좀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공정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을 그냥 하나의 회사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종합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인텔 같은 정말 유명한 회사들이 네.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팹에 없다, 공장이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네. 되게 편한데, 네.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게 이제 퀄컴이 대표적인 좀 예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사실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집중적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설계 부분을 좀 집중하는 회사를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다라면은 이제 제조만 하는 예. 또 회사가 있을 네. 수가 있겠죠. 그 제조만 하는 회사들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좀 큰 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위탁 생산.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 설계 도면을 받아서 위탁해서 생산하는. 네, 근데 이것도 어렵죠. 엄청 어렵죠. 왜냐면 아까 그 기판에다 그 능력도 진짜 대단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파운드리도 사실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사실 그게 쉬웠으면은 뭐 펜리스 업체가 당연히 파운드리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좀 진입을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종합 반도체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시장으로 또까지 넘어온다라는 것도 어쨌든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또 각각의 업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정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반도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반도체란 무엇인가? 또 메모리 반도체, 또 비메모리 여기서부터 이제 시스템한테 그렇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공정 그다음에 마지막 뭐 팹리스 파운드리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요. 끝으로 네. 아마 뭐 증권사들 보면 이렇게 좀 표에 많이 정리해 놓고도 하기는 했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정별로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많죠. 예, 이것들을 한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이제 웨이퍼 공정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사이맥스, 에로티 백큐, 뭐 유니셈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웨이퍼 만드는.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산화, 산화 쪽으로 또 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AP 시스템, PSK, 원익 IPS 네.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증착 같은 경우도 뭐 원익 IPS, 테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네. 유진테크 뭐 이런 좀 유명한 기업들이 또 네. 증착 쪽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던 기업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거고 반도체 증착에 네네네. 노하우와 기술력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마 부분인데 연마 부분은 이제 KC텍, 솔브레인, 뭐 SKC 이런 네. 종목군들이 또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정 같은 경우도 PSK, 뭐 디바이스 ENG, 한솔케미칼, 뭐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포토공정 같은 경우도 뭐 동진세미캠, 뭐 ENF 테크놀로지, 뭐 PSK, 뭐 SNS틱 네.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건 뭐 다양하게 네, 하네라고 그냥 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각 쪽도 이제 TCK, 뭐 하나 머티리얼스, 뭐 APTC 이렇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기타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데 네. 전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온 주입에서도 뭐 원익 QNC, 뭐 열처리 쪽에서는 뭐 이온 테크닉스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공종 쪽에는 또 뭐 YIK 뭐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네. 정말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하고 같습니다. 이들을 모아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네. 삼성전자, 이제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촥 해서 종합반도체 회사로 끌어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 좀 관심이 많은 네. 반도체 못지않게 신흥 강자 바로 태양광입니다. 네. 대체 에너지 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면서요 노래를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왁스가 부릅니다. 머니. I don't care. I don't care. 'Cause I don't care.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을 위한 꿀팁까지 내 돈은 내가 케어한다. I don't care.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단계가 올라갔잖아요. 네네. 목표 달성 예. 단계입니다. 월세로 먼저 살이를 시작하고, 네네. 그다음 이제 전세로 이게 우리 패턴이죠. 네, 전세로 또 맞습니다. 살다가 예, 예. 내 집 마련하고 음. 평수 넓히기 하고 네. 또 이제 수익형 부동산 뭐 이게 쭉 가는 가는 순서인데 네. 오늘은 이제 전세 음. 해보겠습니다. 네. 전세 참 재밌는 제도예요. 전세 제도도 진짜 우리가 얘기를 네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경제 교육을 좀 시켜주려고 월세하고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전세 설명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네. 이해를 못해요. 음. 말이 안 된대요. 네. 왜 돈을 주고 음. 우리 집에 사는데 네. 나중에 나갈 때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냐? 음. 뭐 인플레이션 설명도 하고 뭐 이런 뭐 그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또 레버리지 활용할 기회 활용할 수 있는 비용. 기회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음. 그래도 이거는 잘 이상한 제도 같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한번 자제분한테 한번 네. 이 전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한 2번인가 있었어요. 예, 전세가 예. 좋은 제도다와 안 좋은 제도다를 놓고 정말 예. 진짜 전문가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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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네, 네. 2번 정도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었고요. 전세 제도를 바라보는 두 시선을 딱 알려면 네. 서양인 친구들, 미국이나 이제 네. 영국인 친구들 만나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럼 너 이해 미쳤냐? 못하죠. 너 왜 그죠. 그 큰 돈을 왜 네, 집에 깔고 네, 있냐? 네, 네. 딴 데 활용하고 네, 네. 그렇죠. 월세만 네.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반면에 음. 우리 이제 가령 우리 중국 동포분들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네. 대한민국 전세 제도가 최고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어떻게 그렇죠. 이런 네, 제도가 네, 있느냐? 네, 목돈 맞습니다. 남겼다가 네네. 살다가 그 집을 그대로 또 받아 네, 나오니까. 그대로 받아. 이 다른 시선도 네, 함께 맞습니다. 이게 또 전세 제도의 양면성이 아닌가. 근데 맞습니다. 확실한 건 네. 전세 제도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건 있어도 네. 이제 뭐 깔세 뭐 이런 건 있겠죠. 예. 근데 실제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깔세도 결국은 못 월세예요, 돌려받은 월세. 거 월세잖아요. 월세예요, 예. 월세. 우리나라만의 예, 예. 독특한 주거문화 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좋죠. 한번 네.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네, 진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주택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요쯤에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본격화됐어요. 네. 근데 뭐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런 시절이죠. 그때 이 전세라는 친구가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이 딱 형성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대세 상승기가
위기를 마주한 거죠. 계속 부동산은 불패다. 음.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네.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는 고금리 시대에 음. 무이자 차임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주인은 네. 그거 맡기면 어쨌든 그렇죠. 이자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 돈만 갖고 단순히 다른 행위를 안 하고 은행에 넣어도 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니 네. 뭐 그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해도 사실 그 당시에 투자라고 하면 그 은행에 넣어놨을 때 나오는 고금리 보다도 더 높은 수익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5% 6%만 해도 와 대단한 투자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은행에 넣어놔도 나오는 정도의 수준을 굳이 은행은 한 18% 나왔죠. 예, 리스크를 15% 이상. 걸어면서 내가 예, 8%를 먹어야 돼 예.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 차임 기능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근데 이런 기조를 두 가지 기조를 밟은 것들은 개발도상국은 다 겪어왔던 시기가 있거든요. 네. 중국도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금리 시대도 겪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 시절 60년대 70년대에는 개인한테 대출해주지 않았어요. 아. 우리나라 자체가. 네. 그래서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돈 빌리기가 어려웠죠. 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금융 음.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아니면 내 집을 전세라는 걸 활용해서 내줘야만 다음에 결국 전세를 한다는 얘기는 이주택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행위를 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탄생 세 가지의 조건이 네. 다 만들어졌을 때 탄생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네, 오를 대세 것이기 상승. 때문에 예, 예, 집주인도 그렇죠. 전세를 허락한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제도가 있었었고 네. 세 번째는 돈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들이 어쨌든 전세 제도라는 것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아니 내가 부동산은 집값은 계속 오르나? 네, 하여간 요거는 뭐 네, 숙제로 네. 남겨두고요. 네, 네. 두 번째 절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도 유동성이 지금 넘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전세 제도도 그렇다면 이제 끝을 향하는 게 아닌가? 끝을 향한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예. 했어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전세는 소멸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꺾일지도 모른다라는 뭐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걸 뭐 누가 맞추겠어요. 네, 그거는 신의 영역. 사실은 뭐 네, 맞출 수는 집값은 없지만 근데 서울 집값. 지금은 이제 오름세가 좀 멈췄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고 근데 오르지 않는 건 아니고 오름세가 좀 조심해진 것 뿐인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는 낮아졌는데 예전 같이 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벌어져요. 그 비슷해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예전에 지금 아, 예전에 우리 유동성은 기업 많은데 기업에만 대출해주고 음. 개인한테 대출 안 했던 것처럼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다주택도 아니에요. 이주택자한테 대출을 안 해주는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근데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려놓고 임대차 3법도 있어요. 나왔고요. 예. 예. 임대차법 중에 하나 때문에라도 예. 이제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건 찾아 설명하면 네.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2주택인데 1주택자만 돼도 추가로 돈을 이렇게 빌리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규제 어려워졌죠. 지역에서는 예, 이야기가 맞습니다. 됐는데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우리 강용수 대표는 전세제도는 좋다. 아니면 이건 없어져야 될 빨리 월세로 바뀌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그냥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 없어질 것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근데- 전세가 글쎄요. 뭐 계층 사다리를 극복하는데 좋다는 쪽이었어요. 저도 좋습니다. 예, 좋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예. 우리나라의 전세 자금 대출도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줌으로써 네. 낮게 월세를 내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그럼 월세율보다 예. 전환율보다 반절 작으니까. 정도도 예, 안 되게끔 살 수 낮으니까. 있는 예. 구조가 되는데 그런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너무 편법화해서 이제 이용한다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게 문제지. 좀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제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이제 딱 갑니다. 네네. 이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아깝게도 전세 관련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 들 수도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은 예.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하죠. 예. 주의할 점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까? 예, 전세가? 많습니다. 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가 안 되더라도 떼어도 예, 그냥 이게 작으니까 최초에 그냥 경매가 나갈 때까지 그냥 살면 돼요. 월세 안 내고 살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왜냐면은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한 6개월 살아버리면 네. 그럼 그냥 돈 안 내고 살면 그게 그거거든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디파짓 규모가 예, 일단 예, 작으니까 예, 예. 떼을 해도 근데 뭐가 이제 뗄 규모가 작다 이거죠. 이 전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이제 커지니까 네. 이제 이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음. 이거를 이용해서 또 사기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최근 유형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요즘에 이제 뭐 TV에도 많이 나와서 많이 아실 거예요. 주로 아파트나 네. 원룸 이런 데에서는 사기 형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네. 주로 빌라라든지 단독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서 이제 이게 사기가 나오는 유형들이 있는데 특히 신축 빌라 예. 뭐 거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알 받고 네. 뭐 R이라는 게 리베이트를 예, 얘기하는 예, 거니까 실제 분양가를 업해요. 음. 실제 이제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인데 네. 1억 2천이라고 신규 주택이기 때문에 좀 업해도 시세가 없죠. 없는 시세가 거예요. 없어요. 그냥 뭐 네. 1억 2천이라고 내가 산 것처럼 하면 돼요. 네. 그리고 1억 2천으로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전세를 주는데 네.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나는 1억짜리 주택을 사서 예. 1억 2천에 전세를 주면 2천만 원이 남죠. 네. 취득록서를 내더라도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한테 떨어지니까 네. 집을 늘려나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그걸로 사람들이. 또 전세 예. 끼고 또 사.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하나 서 얼뜰 때마다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돈이 저한 들어오니 거꾸로 네. 들어오니까 이걸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500채가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600채 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갚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연락도 만기가 안 해요. 됐습니다. 네. 세입자가 전세금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연락이 두절돼 있는 거죠. 연락해도 받지 않고 내용 증명 변화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음. 이 사람이 이런 현금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돈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돌려줬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러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네. 이 전세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음. 결국은 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께 되는 네. 건데. 하는데 네. 근데 시세가 1억인데 음. 1억 2천에 전세를 들었다면 2천만 원 일단 손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그 집을 사기도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되고. 근데 돈을 더 주고 산 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게 만약에 공매나 경매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터무니없이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더 손해가 더 소득이 나니까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인수하는 게 그나마 적게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해를 보는 건데 예. 그걸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대판다고 해서 1억에 다시 대팔 수 없다는 거가 또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리고 그 지역을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신혼부부들은 네. 그거를 하나의 이제 징검다리죠. 그럼요. 그걸 통해서 또 돈 그래서 모아서 또 또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건데. 아파트로 가려고 네. 하는 건데 네. 그런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음. 완전히 거기 골칫덩어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근데 알지 않나요? 여기 이 빌라 주인 벌써 한 지금 뭐 100채 이상 갖고 있는데 수상하다. 그럼 세입자분한테 얘기해 줘야죠. 그런데 예. 이게 삼박자가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분양을 예. 이제 건축주가 예. 신축 빌라를 짓잖아요. 듣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분양을 하지 않아요. 분양팀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아주 사기꾼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한테 많은 수수료를 주고 네. 그걸 알선을 의뢰하는 거예요. 네. 전세를 달라. 네네네. 네. 예. 끌어달라. 전세를 끌어다 줘라. 그러면 복비를 주는데 네. 많이 주죠. 네. 이 통상적인 복비의 한 5배 이상을 줍니다. 한 채마다. 예. 네. 그러면 부동산이 바지를 잡는 거죠. 좀 어설픈 신혼부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축이니까 네. 뭐 서비스로 더 해줄게 하면서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알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걸 바로 알면 되는데 네. 내가 사기구나, 사기를 당했구나를 알면 되는데 2년이 2년 지나야 후에 알죠. 알게 최소. 되니까 최소. 네. 그때 가서 따진들 부동산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을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그럼 체크 포인트. 네. 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 보증제도를 이용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아 일단 전세 보증보험. 예, 예. 근데 지금 같이 이런 주택들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주택이에요. 불가해요. 왜냐하면 시세가 1억인데 네. 1억 2천짜리를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해줘요. 하고 신축이기 때문에 예, 예. 시세도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시세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도 아파트는 시세를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웃긴 게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알 수 있고 구축 빌라도 네. 잘 몰라요 시세. 그래요? 알아내기 그럼 어려워요. 빌라 시세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니까 빌라 시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비슷한 걸 찾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그런 사람도 경우에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거예요. 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공시지가를 조회해서 공시지가의 150% 네. 그러니까 1.5배 정도를 더 치는 거죠.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낮게 따져 있으니까 거기도 1.5배 정도의 전세금이라고 한다면 네. 가입해도 좋다는 거죠. 공시지가를 그걸 파악해. 네, 왜냐면 공시지가. 그거는 국가에서 한 거니까. 네네. 그걸 그러면 기점으로 거의 삼아서. 시세의 네. 50% 정도가 네. 빌라의 공시지가라고 적정 시-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럼 예. 150%가 되면 시세의 175%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요 정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을 근데 그건 이제 못 가입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네. 가입 기준이 네. 150%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입 물량은 기준은- 가입을 네,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150%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라면 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보다 낮으면 좋죠. 보험료가 좀 낮아지거든요. 네. 이게 150%가 마지노선이고 네. 한 100%나 80% 정도 되면 아주 잘 이제 보험료가 매우 낮게 돼요. 본인이 안 하고요. 네. 그 우리가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복비를. 네, 예, 예. 우리 중개소 공인중개소 사무실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일단 아예. 예. 이제 그렇게 아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 사무실에 가서 나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네. 요게 가능한 집을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공인중개사분이 그런 집을 찾아주기가 어려워요. 지금 왜요? 많지 않아요. 왜요? 일단 많지 않고요. 많지 주택이 않다. 많지 네. 않고 그런 주택을 찾아주세요 했을 경우에 실제 이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입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요건이 그래요?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네. 조건을 달아야 돼요. 특약에다가 특약. 나는- 네, 예, 맞아요. 나는 특약.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니까 이게 안 될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준다든지 네. 뭐 이런 조건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먼저. 네. 그리고 나서 가입 조건에 부각하는지 왜냐하면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시세 높은 거고 네. 근데 실제 봤더니 안 아니라는 된다.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웃긴 게 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음. 집주인 입장에서 네. 전세 주자고 감정평가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세 주자고 내 건물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이거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다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얼마짜리 집인데라고 생각할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낮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보험 가입이 거절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세입자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이하게 이걸 명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네네. 빌라에 전세 드는 분들은 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쪽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거를 가입자가 납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의무가입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요? 8월 16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걸 가입해줘요. 예. 그러면 나는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앞으로 아주 그러니까 좋은 제도예요. 8월 이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매물을 우리가 그게 베스트 찾는 오브 걸로.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무가입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강영수 대표의 하여간 집으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세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1시간 더 다음 주에 네, 전세 네. 관련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